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기억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IT 시작하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하죠. 자, 서민금융에서 비트코인까지 금융전문가 김희철 전 대구은행 부행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비트코인까지 하니까 참 그렇네요. 비트코인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네요. 제가 돈에 대한 고민을 많이 상담하는데 좀 비트코인 고민도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자, 진보정치계의 신사. 그 다음에 기재위 국회의원도 하셨죠. 박원석 동국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자,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 오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네. 자, 오늘 긴급 대담입니다. 정부가 가상통화 정부 대응 방안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부터 좀 하죠. 정사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금융대학원장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롱아일랜드에서 롱아일랜드 대학 종신 교수를 지내고 계시죠. 정사명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시간으로 지금 이른 아침 새벽 시간일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가상화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아주 세상이 다 시끄러운데요.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모두가 항상 새로운 기술을 마주할 때마다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갖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험했듯이 알파고 등장 때도 그랬고, 인공지능 실력에 아주 우리가 감탄을 하면서도 또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최고수가 아주 알파고한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갖고 안타까움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드론이라는 그 아주 탁월한 그 기술이 몰래카메라, 테러 등과 같은 범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막 우리는 지금 공포심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일반적으로 특히 학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통화 수단이 화폐의 역할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충족해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첫 번째 기능이 교환 매매 기능이라는 게 있고, 또 두 번째가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가치 척도, 가치를 어느 정도 매조할 수 있다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그 가상화폐는 그 중에 첫 번째 기능, 즉 그 가상의 공간에서 교환 매매의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네. 그 원래 목적이었던 교환 매매의 기능이 지금 현재 이 과열되고 있는 투기 열풍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퇴색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기능, 즉 그 가치 저장이나 가치 척조의 기능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 아주 기가 막힌 변동성, 이 가치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교수님. 지금 한국에서 투기 광풍, 비트코인 투기 광풍이 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미국 현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좀 궁금하고요. 이 투기 광풍이냐 아니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참 아이러니컬하게 올해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시카고 대학의 리차드 타일러 교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인간은 아주 제한된 이성적인 선택을 한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투자 선택을 하거나 경제적인 선택을 할 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믿어왔는데, 네. 이 양반이 노벨상을 받은 그 주제는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도 애니멀 팩터가 있고 피어 팩터와 그리드 팩터가 있기 때문에 네. 순간순간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런 논리로 그런 논문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게 요번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지금 대변되고 있는 가상화폐 이 현상에 있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하면서 투자를 하고 시장 있다. 가치가 올라가는 것하고 네? 가상 통화의 사회적 가치 혹은 경제적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논리로 이 비트코인의 사회적 가치를 일축하고 있고 또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현재 지금 현 상황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고위험 혹은 뭐 고수익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투자의 선택, 옵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중에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쏠리고 있다. 뭐 이런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정부가 뭐 여론에 휘말려 가지고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은 규제가 시급하다면서 정부도 팔을 거치고 있고 뭐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 오늘도 지금 오늘 지금 방금 나왔죠.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렇죠, 그렇죠. 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광풍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광풍이 아닌가. 그런 지금 말. 현재 국내 상황도 그렇고 네. 이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고 이 청년 실업도 마찬가지고 이 초저 임금 네. 지금 이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유동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말입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앞서서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 정부, 우리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안, 가상통화 규제안이 나왔습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적절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너무 과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도 아주 고민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우려도 있고 이런 거에는 동의를 하고는 있지만 이 너무 과도한 정부의 이 규제 강화 방안에는 글쎄요, 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있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적으로 이 성장하고 있는 특히 이 비트코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닌 이 비트코인을 태생하게 만든 그 기술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로 비트코인이라는 괴물로 표현할 수도 있는 이 비트코인의 바탕이 된 그 블록 기술이라는 기술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질 때, 네. 이 정부의 개입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강력한 정부의 제재만이 이 블록체인이 현재 떠안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 현 상황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 따라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제재가 이 업계나 투자자들한테 가해질 텐데 이 네? 다른 제재를 통해서 블록체인 시장을 통합적으로 다루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현지 연결이라서요. 좀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정부 대응 방안이 나왔습니다. 한치원 논설위원.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계좌 개설 금지, 네. 그다음에 거래 금지, 그다음에 본인 이용 계좌만 통해서만 입출금할 수 있고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한다. 네. 뭐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과세를 하겠다. 과세하는 것도 이제 현재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이 나왔고요. 은행권에서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보유한다든가 매입한다든가 담보 취득이나 그다음에 지분 투자도 금지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거래소를 허가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기존에 있는 거래소들이 그런 걸 지켜야지만 예외적으로 그 거래를 인정해 주겠다. 이런 대책들이 나온 대충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대응 방안을 들었습니다. 박원석 교수가 보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정부가 급하게
안을 규제안을 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원석 교수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단기 과열이 되고 저게 이제 투기 시장화되는 것이 우려되다 보니까 네? 정부로서는 어쨌든 위기감을 가지고 긴급히 대책을 발표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대책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 일종의 이제 뭐 기술 혁신의 측면도 있고 또 이게 그 어쨌든 금융 상품이나 혹은 자산이나 혹은 화폐로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시장이 과열되면서 갖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이걸 다 어쨌든 두루두루 고려한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기보다는 일종의 1차 대책을 내놨고요.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은 어제 얘기되던 것에 비해서는 어제까지 얘기되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강도 그렇죠. 규제 대책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관련 업계에서의 오늘 반응이 환영한답니다. 그리고 테마주들이 다 올랐어요. 이거는 일정하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이 시장의 지대를 확보해 준 그 측면도 있거든요. 제도권으로 들어갔다. 제도화의 초기 진입 단계 아니냐 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아무튼 이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우려되는 여러 가지 그런 투기적 징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진정시키고 가라앉을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비트코인 자체를 정부 입장에서는 좀 조용히 지켜보면서 어디까지 갈 건지 지금 지켜보고 싶었는데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는 그렇죠.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사회 문제가 나왔나요? 사회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지금 젊은 대학생들이 전부 비트코인에 아주 광풍에 몰려들어서 수업 시간에도 이걸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청년층들이 굉장히 또 대출받아서 들어가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처도 좀 몇 군데 의견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다, 확실히 잡자 뭐 이런 쪽이고 금융위는 사실상 우리 소관은 아닌데 하면서 이제 금융권 통해서 왜 이렇게 소관이 아니죠? 가상통화, 암호화폐 이거는 이게 금융위 지금 소관 아니에요? 통신 판매업이에요. 이게 화폐라고 아, 인정됐으면은 금융위 소관인데 지금 현재는 전자 상거래 등의 소비자 법률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적용을 받는 게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그냥. 그냥 거래소가. 일종의 데이터 유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게 온라인 쇼핑몰과 똑같은 그냥 통신 판매업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 같은 데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혁신 이게 또 어딘가 활용될 것 같은데 이거 브레이크 잡기는 조금 성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갈팡질팡하면서 나온 대책들이 확 잡지는 못하고 편하게 하고 분위기는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건 위험한 거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럼 분위기는 잡고 싶고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내놨다. 네. 그 뭐 저는 이 급하게 내놓은 이유를 한초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정부가 그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한번 크게 뒤었죠. 그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 그렇죠. 바다 이야기 뭐 게임 해갖고 그다음에 게임 한 걸 가지고 이제 상품권으로 줘서 이제 문제가 돼갖고 그 당시에도 그게 아마 상당한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이 정권 하에서도 그게 이제 발목을 잘못하면 잡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서 가끔 보면 야 그것도 밝혀라. 뭐 왜 그걸 안 밝히냐? 왜 그걸 수사 안 하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문제가 이제 지금 우리 저 백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네. 그분들이 뭐 지금 뭐 고등학생이 뭐 거의 살해 위협을 받아갖고 뭐 경찰에 신변 보호를 할 정도로 하고 지금 대학생들 저도 이제 우리 교수님은 이제 대학원생 가르치지만 제가 이제 학부생들 그 대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그 한 40명 중에 한 7, 8명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설명을 조금 해줄래? 뭐 애들이 막 쉬는 시간에서 막 물어보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광풍이 불어버렸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정말 서민들 돈이 그쪽으로 다 빨려서 잘못되는 수가 생길 것 같으니까 정부는 일단 급하게라도 일단 빨리 좀 어떤 가이드라인을 빨리 급하게 치자라고 해서 나온 대책이죠. 그 앞서서 정상면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뭐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초저임금 상태고, 유동성은 많은데 불안하니까 투자를 하고 싶은 데는 찾고.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우리가 허용되어 있는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 변동성이 높고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비트코인에다가 돈을 막 다 갖다 때려 박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 상황. 이거는 그냥 이성적으로 이게 뭐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저기다가 내가 돈을 집어넣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라는 이 막연한 기대감에 그냥 비이성적으로 지금 이 광풍이 불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한 거죠. 경제적인 상황도 그래요. 지금 마땅한 투자 수단이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재테크로서 수익률이 높은 거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요. 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사신 행위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굉장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하던 업자들이 금융에다 이걸 접목시켜가지고 금융 다단계 그 이제 계속 이제 유사신 행위로 규제하는 게 나오는데 계속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IDS라든지 네, 그렇죠. 이번에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백 개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요. 그것도 같은 현상이라고 봐주는 네. 거예요. 쉽게 돈 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그 일종의 이제 자산 시장이랄까요? 여기가 굉장히 투기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또 한때는 금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런 열풍이 일고 있는데 왜 청년층들이 특별히 이렇게 자산이 많지도 않은 여기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뛰어드느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어쨌든 컴퓨터 기반의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그런 어떤 이 투자라는 점에서 청년층이 좀 익숙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이게 엄두가 잘 안 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간접 투자 상품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죠. 그냥 직접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런 게 하나 원인이 있고 하나는 지금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과거에 그런 그 이 자산 형성을 위한 투자 이런 데로부터 굉장히 소외됐던 사람들입니다. 주식에서도 소외됐었고 부동산에서 소외됐었고 그런 투자를 할 만한 자산 형성을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일확천금의 기회 이런 거, 이 일종의 엘도라도로 가는 길로 보이는 그런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행이 지금 뭐 오늘 정부 규제안이 나오기 전에 이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 계좌를 일제히 막으면서 와 이거 정말 이거 은행이 다 계좌 막아서 이제 거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김민철? 가상 계좌라는 게 가상 화폐, 가상 계좌가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것 같은데. 그렇죠. 가상 계좌라는 게 사실은 여러 사람을 갖다 한꺼번에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임의 계좌를 부여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뭐 다른 물건 살 때도 가상 계좌를 많이 이용해요. 대학생 등록금도 이제 가상 계좌 통해서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걸 막았다 그래가지고 거래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통장 가지고 자기가 돈 보내고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 송금 수수료 같은 거 발생할 수 있어도 그게 전혀 거래를 못하게 막는 조치랑은 별개 문제예요.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는 조치를 한다 그랬더니 막 불안감이 막 가속화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광풍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그러니까 거래하는 거는 그냥 자기 본인 계좌로 그냥 하면 되는 하면 거죠. 되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 상관이 이제 없는 수수료가 좀 들어가고 번거롭고 뭐 그런 아무 정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정부에서 이 그 대책이 나온다 하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창구지도 아니겠습니까? 예, 창구지도 그러니까 알아서 빨리 그럼 가상계좌부터 일단 막아라. 가상계좌부터 막으면 사람들이 액션을 좀 거래하는 게 보여주고. 불편해서라도 좀 네. 줄어들 것이고 뉴스에 또 가상계좌를 막았다 하면 또 이 사람들이 그 투자에도 좀 그 그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죠. 이런 거죠. 가상 계좌를 허용해 줄 때 그 업체에 대한 심사를 해요, 은행에서도. 그죠. 이게 혹시 불법이나 뭐 다른 거 아닌가.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거의 불법 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규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이 목적이 그렇죠. 강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시중은행들의 가상계좌 발급 중지가 영구적이진 않을 거예요.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지금 뭐 NH 같은 경우에는 계속합니다. 자신들은 기술적으로 본인 확인이나 이런 게 다 되는 가상계좌이기 네네. 때문에 관계없이 계속 가상계좌 발급을 한다는데 이제 그 이외에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서 일시 중단을 시켰는데 다른 목적보다 신규 진입을 어쨌든 좀 억제를 하겠다. 일정 기간. 그리고 요 시장이 조금 이 투기 과열이 가라앉고 뭔가 이게 좀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목적이 강한 것 같아요. 일단 미성년자하고 외국인은 거래 금지 조치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미성년자는 이번에 그 사건이 계기가 됐죠. 고등학생이 거래를 해갖고 막 아빠 나 지금 누가 죽인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살해 협박을 집 주소도 알아요. 뭐 다 털을 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그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미성년자들에게 은행에 통장만 들어서 예금하는 건 문제가 안 됐는데 이건 비트코인이라는 그 코인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은 외국에서 계산해갖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찾아가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는 계좌도 아예 개설을 해주지 말고 거래를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좀 된 거죠. 그리고 거래소를 허용하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야 이거 뭐 앞서서 박원숙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신 판매업으로 4만 5천 원만 내면
그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렇게 거래소를 허용해 준다. 조건을 네? 맞추면은 해준다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쪽 업계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허가가- 앞서가는 허가가 되는 셈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투자자 보호 장치, 네. 그다음에 거래 투명성 장치를 확보한 전제 위에서 이제 거래소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건데 오늘 대체로 그 반응이 환영한다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정부가 인허가 해주는 그런 이 절차는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장치들을 마련하면 그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부가 그거는 뭐 허용해주는 비슷한 효과를 낸단 말이죠. 그건 일종의 그동안에 이쪽 업계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이런 P2P 금융을 하는 업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일종의 이제 마치 무허가 금융처럼 그렇게 인정되는 게 정부가 일정한 지대를 확보해 준 거죠. 여기는 안전한 시장이다라는 인증을 이런 걸 통해서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관련 테마주들이 막 오르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정부의 거죠. 딜레마였거든요. 이걸 갖다 규제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려야 되니까 네. 오히려 인정해주는 꼴이 되고 이때까지는 그건 우리는 몰라. 그건 그렇죠. 인정 안 되는 거야. 하는데 이제 사회 문제가 되니까 또 규제를 하고 정리를 해주려다 보니까 오히려 인정해주는 모양이 나타나고 이런 딜레마예요. 이게 대법하고 대법 처음 허가 내줄 때랑 비슷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대법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일본에서 업체가 들어와서 막 주식회사로 해서 막 이자를 뭐 엄청나게 받고 돈을 벌고 하니까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공청회도 하고 연구 규제를 하려다 규제를 보니까. 하려다 보니까 이제 대법법을 만들게 되다 보니까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또 허용이 되게 되는 그 모양새가 된 거죠. 있는 걸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저는 걱정스러운 게 문제는 뭐냐면 네. 오늘 이제 조금 우리가 미리 좀 앞서가면 빗썸이 오늘 저 제재 받았잖아요. 그 저 해킹당해서 아, 그렇죠. 그 방통위, 방통위에서 예, 과징금하고 과태료 냈죠.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몇천만 원 안 돼요. 그 해킹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뭐 900억을 버는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예, 5천만 원, 6천만 원. 예, 이렇게 그러니까 된 제가 거죠. 왜 말씀드리냐면 이미 그 피해 보신 분들 중에서는 200 몇 명의 계좌에서는 계좌를 털어갔어요. 털어갔는데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셨는데 그 거래소 회사에다는 기껏 그 과징금 내리는 게 한 5천만 원에다 1,500만 원인가 1,900만 원에서 한 6천만 원씩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럼 나 보안장치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나 문제 생긴 과태료 내고 말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요 정도 수준의 준비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박원석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영한다. 이제 우리 제도권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갔는데 결국에 우리 그 법 체계 안에서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빗썸에서 거기 거래하던 이 소비자들이 자기 계좌를 털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게 뭐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모르죠. 거예요. 그런데 6천만 원. 6천만 원 내고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 제재가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현행 그 법이나 이걸 적용해서 아마 내린 최대의 제재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투자자 보호나 이 거래 투명성을 요구하는 정부의 이 새로운 어떤 그 주문들이 또 늘어났고, 그리고 이건 이제 과징금이고 그것 이외에 민형사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법원에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형사적인 문제, 그 해킹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쪽에 대해서도 뭐 어쨌든 지금 정부가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후에 물론 이제 이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비트코인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런 보안이나 안전 이런 것들을 담보해야 되겠죠. 그런 게 아마 담보가 안 되는 그런 거래소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빗썸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가 나서도 거의 한 70%를 거의 과점 형태로 독점? 문제가 뭐 왜 이렇게,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얘기해야 제가 되나?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거 약간 제가 이의를 좀 제기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기기도 이거는, 어려워요. 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비자가 또 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분들은 사실 피해를 두 번 보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야죠. 뭐 또 그 시간 걸리죠 하니까 그건 다 뭘로 보상해 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소 문제들을 다들 사실은 하시는 분들이 다 환영한다고는 하지만 이분들의 도덕적인 문제,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증권거래소도 마찬가지지만 금융기관도 보면 주주 적격성 심사도 하잖아요. 주주 적격성 심사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기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정말 많은 돈이 들어와 있는데 또 한 200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많이 하나요? 예, 그렇죠. 현재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 200만 명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저는 상당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네. 거래소라는 말을 쓰는 게 적당한지도 좀 그렇죠, 예. 의문이 가요. 사실 거래소라고 지금 하는데 거래소 하면 증권거래소라든지 뭐 이렇게 그렇죠. 거래소, 선물거래소 뭐 선물거래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거래소들을 변호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네. 지금까지의 규제는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등록해주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발급받은 가상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의 역할 이외에 이 거래소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던 그렇죠. 겁니다. 수수료 개인들이 받고. 수수료 받고 그 은행에서 네.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이번 사고가 난 거는 분명히 이제 다시는 그런 사고가 안 나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거래소들의 책임이 강화돼야 될 건 맞는데 저거에 대해서 지금 내린 수준의 제재가 과징금 제재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법률 검토를 해서 현행법상 통신 판매업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치의 제재를 내렸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이상 제재 네. 내리기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현행법상. 예, 그 말씀 이게 만약에 통신사였으면 아마 징벌적 과징금에서 매출의 뭐 3% 이상 뭐 이런 3% 정도를 더 이렇게 과징금으로 때릴 수 있고 막 이럴 텐데 그런 게 없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자가 갖고 있는 성격이 뭐 금융기관도 아니고 정말 통신 판매업자잖아요. 여기서 데이터를 그 주고받다 거기서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더 아마 징벌적인 이 배상을 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 아닐까라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한 번 더 말씀 또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네. 뭐냐면 이 거래소에 대기업이나 IT 업체들 뭐 이런 데들이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빗썸이 넥슨이가 그러니까요. 들어가 있지 예,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데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데들은 그런 대기업이나 이런 주주들은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래가 자체가 지금 정부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범죄 자금이 뭐 왔다 갔다 한다든가 범죄 수익을 은닉시킨다든가 뭐 그럴 수 있는 것 때문에 했는데 이런 회사들은 그런 거 생각 없이 이런 데 투자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좀 광의 해석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비호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조건 좋아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도덕적으로는 제가 비난을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진도가 너무 많이 나. 예, 김희철 사실 의장. 그냥 통신 판매업자예요. 통신 판매업자이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규제 방안도 그 수준에 맞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금융거래처럼 하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제 통신 판매업자도 이러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더 강한 뭐가 법률이 제정되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못 물릴 거예요. 아마. 그렇지. 근데 이번에 어쨌든 정부가 제시한 규제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고액 자산을 별도로 예치해야 되고 설명 의무도 있고 암호키도 분산 보관해야 되고 그렇죠. 실명도 확인해야 예. 되고 그다음에 뭐 매도 매수가하고 그 공개 거래량 그렇죠. 이런 것도 공시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맞출 수 있는 거래소가 현재로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영세하거나 이런 데들은 아마 도태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 이런 수준을 맞출 수 있는 데들을 중심으로 이게 일종의 이제 양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건 있습니다. 그 모객하는 것도 문제를 삼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히 문제죠. 그 거래소가 그런 거를 ICO라 그러잖아요. 예. 그걸 하는 순간에 이번에는 이제 그건 제재를 받도록 그러니까요. 그걸 불법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객을 하다 보니까 다단계 형태가 다단계가 그게 다단계가 되는 나오고 겁니다. 아까 말씀한 유사수신 형태의 그런 데가 생기고 다단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다단계는 아니 도대체 손님 어떻게 하나 끌어오면은 또 또 몇 프로센트 줄게 뭐 이런 게 이거 주는 다단계죠. 거죠. 다단계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영진 앵커가 최고의 그 탑이면 이영진 앵커 때 제가 들어가면 네. 이제 저한테 이제 이영진 앵커한테 제가 한 거에 실적에 몇 프로 주는 거고 제가 또 이제 박원석 교수님 모시고 오면 박원석 교수님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먹고 또 이제 우리 탑도 좀 먹고 이런 체계가 되는 그 거죠. 밑으로 계속 퍼지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많이 하면 비트코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위에 있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이제 밑에서 다 돈 벌어준. 그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단계도 사실 우리가 그 정확하게 그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그 업종도 정부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 판매 공제조합도 만들고 해서 정리한 거고 상조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조회사도 뭐 계속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게 그런 다단계식
또 유사수신행위처럼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몇 프로 수익률 보장해줄 테니까 저희한테 맡기십시오.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걱정입니다. 아, 그게 지금 드러났습니까? 그렇죠. 그런 지금 상황이? 수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그 가수 누구죠? 저 전에 박정훈 씨인가? 네. 그분이 거기에 연루됐다고 뉴스에 크게 나와갖고 그렇죠. 오늘 뉴스에 보면 그분이 이제 조사를 이미 받았어요. 어젠가 조사를 이미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연예인이니까 이분은 이제 앞서서 이분도 하십니다. 이렇게 쭉 끌어들인 거죠. 박정훈 씨는 이제 채굴 공장, 네. 채굴 공장 차리는데 투자를 투자하라. 해라. 그거 사기에 말렸던 거고. 근데 오늘 이제 발표된 대책으로 이 고객을 모집하거나 이 거래소가 아니면은 투자 수익을 보장하고서 투자를 유도하거나 이런 일종의 이제 다단계, 그러니까 폰지 행위나 아니면은 유사수신 행위는 일체 다 금지하도록 규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류의 사기 행각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사실은 오늘 발표한 긴급 대책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지기 전에 그렇죠. 그걸 일단 싹을 잘라내는. 차단하고 네. 그리고 어쨌든 약간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요구를 이 거래소나 여기 참여자들한테 하고 그리고 미성년자 등등 이렇게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차단하고 이게 오늘 그 규제의 핵심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제가 원래 정리를 잘 안 하는데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등학생 비트코인 네. 사기 사건. 네. 그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고 가수 박정훈 씨의 그 사기 사건 그리고 또 다단계 비트코인 가지고 다단계 하던 그런 사건들이 또 경찰이나 검찰에 그 지금 여러 건 있어요. 수사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투자해야 되는 이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밀고 있는 코스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비트코인으로 다 지금 몰리고 있으면서 그것 또한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거는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았느냐. 아니 저는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이거를 좀 더 15일이나 오늘이나 뭐가 이걸 다를까요? 방치했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이런 몇 가지 이 우려 상황들이 사건으로 터지면은 그때 가서는 또 이게 이제 사후 약방문이 되고 그렇죠. 굉장한 사실은 비판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네. 어쨌든 이게 과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단기 과열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투기적 요소를 제거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것에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 혁신적 기술 혁신의 의미 네. 내지는 그것의 이제 기술적 가능성 이건 그대로 좀 둔 채로 좀 지켜보겠다 이런 면에서 네. 저는 오늘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게 적절했다고 봅니다. 아, 시점상. 그런데 이제 앞서서 우리 정사면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의 의미는 이런 거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거는 다 상관없고 투자의 대상으로 봐서 거기다가 지금 자기 돈을 갖다가 박아놓고 그리고 그게 가자 정말 크게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이상 현상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투자가 아니라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투기예요. 이게 사실은 재테크의 제일 좋은 수단이 투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 막 광풍 불어서 올라갔을 때 떨어지기 직전에 빠져나오면 제일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막 올라가는데도 왜 또 망한 사람이냐면요. 샀다가 그 다음날 또 폭락하니까 불안해서 또 팔았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또 샀다가 그러면서 또 망한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 지금 최고점이 지금이 아닐 거야. 근데 그걸 고점을 몰라서 이제 폭락하는 거죠. 아 금융위기라는 게 또 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주식 시장에서도 보면 무릎에서 서서 어깨에서 팔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근데 이게 어디가 무릎인지 어디가 어깨인지를 알 수가 모르는 없잖아요. 건데 지금 정상현 교수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해서 그런 벤처나 그런 스타트업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거기다 그 회사에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만들어 놓은 비트코인 그런 있는 가상화폐에다가 상품. 거기다가 투자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발전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하셨겠지만 개발은 주로 실리콘밸리에서 한단 말이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실리콘밸리에서는 거기 있는 기업에다 개발할 업체에다 투자를 하면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그럼 주가도 오르고 이제 정말 좋은 건데 네. 오히려 우리는 다른 거에다 지금 투자를 하게 되니까 이게 마치 돈이 될 것처럼 하게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비트코인 광풍의 주역은 한국, 일본, 베트남의 개인 투자자들이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이 비트코인 거래 결제 비율을 보면 이 원화, 엔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달러가 가장 높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전혀 틀린 진단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특이한 건 작년까지만 해도 위안화 결제 비율이 90%였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걸 셧다운 시키면서 이게 이제 분산된 거죠. 그렇죠. 미국으로도 가고 네. 한국으로도 넘어오고 일본으로도 가고 이렇게 분산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 지금 한국, 일본, 베트남만 거론됐는데 실은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우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런 거. 우회에서 들어오는 걸 지금 이번에 우리 정부가 막은 거죠. 그래서 외국인 입출을 못 시키게 한 이유가 그거죠. 왜냐하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돈을 못 찾게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국 와서 찾게 되고 뭐 이렇게 계좌를 개설해서 찾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외환 관리가 어렵게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정부는 역대 정부 김영삼 정부 이후에 역대 정부가 외환 관리에 정말 신경을 진짜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중국하고의 그 수합부도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일본하고도 수합해야 되는데 일본 애들은 그 위안부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하고 안 해 뭐 이러고 있는 입장이고 얼마 전에 캐나다하고도 수합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단히 안정성을 찾았다고 하는데 네. 모든 정권들이 지금 우리는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외환 문제에 관한은 아마 정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민감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5%의 중국 사람들이 거래하던 게 한국에 와서 돈을 찾아갔다. 그럼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고 위안화가 빠져나간다. 그럼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야, 이게 그 간단치 않은 문제 같아요. 비트코인 이 광풍이 별의별 문제를 다 지금 일으키는 다 것 일으키죠. 같습니다. 네. 과세도 좀 과감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세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세할 수 있을까요? 거래소 기껏해 거래소 정도 걷지 근데 않을까요?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하는 관점으로서 여기서 벌었으면 이제 과세를 해야 되죠. 근데 과세하는 게 이걸 재화로 본다니 물건으로 봤다 그러면 부가세가 개입돼야 되는 거고 이걸 그냥 거래소로 보자니 이건 화폐를 인정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과세 문제 고민하는데 하여간 벌은 거에 대해서는 과세는 무조건 가능하죠. 아니 이게 이제 소득이 생긴 거. 일종의 제도권으로 이 비트코인이 진입한다는 가장 결정적 증거가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도권에 있는 게 아니라면 제도권에 있는 거래가 아니라면 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부가 그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얘기고 그 시그널을 준 거죠. 근데 이제 과세 방안은 부가가치세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초단기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래 건수마다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럼 저 시장은 붕괴할 거예요. 그래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게 일종의 이제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양도 차익 과세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양도 차익 과세와 같은 그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네. 외국 사례로도 보면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그러면 박원석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비트코인은 금융상품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금융상품으로 봐야 될지 네. 아니면 일종의 그냥 상품으로 봐야 될지 여전히 그걸 명확하게 규정 내리기는 외국에서 어려운데 이제 부가세를 부과하는 데도 있어요. 독일이나 그거를 이제 검토했다가 실은 부가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그렇게 나오고 되겠죠. 있고 근데 결국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저는 일종의 자산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이게 하여간에 뭘 인정하든지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 건 과세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낼 거냐, 그걸 어떻게 기록할 거냐 문제 때문에 고민이지. 실제 비트코인 샀다 팔아가지고 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죠. 지금 제가 은행에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네. 어제. 이게 뭐냐면 골드뱅킹 과세 적용 안내. 이번에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네. 그 골드뱅킹에서 이익이 되는 그 배당 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된답니다. 골드뱅킹 금 사는 거예요? 금 사고 팔아서 네. 되는 금 게. 사신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금이 많은 걸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은행에서 저런 게 없는 거군요. 금이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요. 금 120만 원어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카드 포인트를 가지고 금을 여지껏 샀어요.
그러니까 카드 포인트를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그런 제도가 있어서 매달 1일 되면 제가 카드 쓴 그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이제 금을 사줘요. 어떤 카드가 좋은 카드입니다. 아니, 어떤 달은 300원어치도 사고 네. 어떤 달은 뭐 1,000원어치 샀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과세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금값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 지금 마이너스 3% 정도 돼 있어요. 금값이 떨어져갖고 제가 산 거보다. 그러니까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거기서 이익이 나는 건 무조건 다 이제 과세를 하겠다고 지금 이제 통보가 온 거예요. 근데 골드 바 자체를 사고 팔 때는 부가세가 붙죠. 발생해요. 지금 현재도 발생해요. 그러니까 금융인데도.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금을 사본 적이 없어서요. 저는 사실은 선배님들이 무슨 말하는지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경제부 기자가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과세를 하는 것도 이제 거래소를 정확하게 과세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외국에서도 우리가 이제 외국하고도 거래소를 우리가 그렇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과세를 할 그 거냐는 부분이 제일 심각할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게 예. 해야 되는 부분이 외국 거래소하고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그렇죠. 거래되는 걸만 잡아갖고 과세를 한다 그러면 미쳤다고 우리나라에서 합니까? 외국에 그렇죠. 있는 거래소에다 등록해가지고 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외국에 있는 그 사이트에서 뭐 옥션에서 물건 사올 수 있듯이 똑같이 그런 셈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말 심각하게 과세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폭락하는 현상. 한 번에 폭락하는 거. 뭐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인가요? 비트코인이 예, 10센트까지 뭐 떨어지고 뭐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9번의 사망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던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고래라고 불리는 40%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그 고래. 그게 1,000명까지 고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1,000명의 고래들이 만약에 갖다 내다 팔면 폭락하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200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200만 명 우리나라만 200만 명은 정말 곡소리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정부가 감당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아까 뭐 그런 고래 중에는 FBI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9위가 FBI가 지금 그걸 갖고 있다는 13만 개인가를 갖고 있다는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시세를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FBI가 시세를 조정한다. 그 정부가 감당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갈 수 있어요.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정확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일본은 한번 망가진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운트 국스가 망가지면서 네. 그 우리나라 돈 한 5천억 정도의 손실이 났다고 그래요. 일반 투자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법으로 뭐 제정을 한다고 해도 일반 사람들이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광풍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이미 5천억 손해 봐봤어요. 그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있으니까 그분들은 야 이거 잘못 들어가면 이거 손해 보는 거니까 하지 말자 라든지 그 본인의 책임하에서 이제 하게 되는 그 생겼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오. 우리나라 만약에 5천억 정도의 문제가 생겼다. 저도 지금 기획 생각하는데 우리 99년도에 그때 그 삼부 파이낸스 사태 났을 때 그때 얼마나 난리 났었습니까? 뭐 진짜 영남지방 그 시작된 부산 지역인 영남지방에서는 거의 뭐 진짜 곡소리 날 정도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하고 많이 비교하는 게 튤립 광풍 그렇죠. 이야기하는데 튤립도 언제 꺼졌냐면은 해외에서 갔다 온 사람이 어느 날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양파인 줄 알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먹은 값이 지금으로 치면 집 한 채 값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배고파서 그 양파 하나 양파장을 집어먹은 게 이 사람이 평생 감옥을 가야 될 만큼 큰 죄냐, 뭐 이런 게 막 퍼지면서, 이게 진짜 튤립이 이게 집 한 채 값 하는 게 맞아? 이러면서 그냥 급속히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언젠가 비트코인도 이게 뭐지 하는 순간 완전 폭락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네. 그런 일종의 이제 투자 상품화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블록체인 기술은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금융뿐만이 아니라 네. 물류라든지 또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의료보건 행정 이런 데까지 다 이게 들어갈 수 있고 이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의 핵심은 이게 보안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래 비용을 확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에 들어가는 시간도 그러니까 이게 뭐 비용적 측면에서 돈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뭐 새로운 어떤 그 금융기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에 기반한 일종의 이제 이 가상화폐 내지는 일종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게 붕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좀 전 다른 시각이에요. 법무부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예, 김민철 부장님. 블록체인 자체는 이제 그 안전한 거래를 보증하는 거지 가상화폐 자체에 대해서 어떤 보증이 그렇죠. 아니라 네. 이거죠. 그건 그냥 그런 기술이지. 그러면 이건 가상화폐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지. 블록체인 기술은 뭐 별개 또 산업이에요. 근데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죠.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네. 활용 가능성이 넓어지고 그리고 뭐 지금 선물 옵션 시장에 이미 상장이 됐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어떤 이 제도화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되고 그럴수록 사실은 안정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죠. 그런 이제 일거에 폭락하거나 일시에 폭등하는 지금 사실은 그게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방안만 보더라도 어쨌든 안전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걸 최대한 이끌어내려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또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이렇게 과도하게 조장되는 것도 시장을 얼어붙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예, 이제 한초예요. 우리 진보의 신세신 우리 박 교수님한테 좀 이 일을 또 제기하면 네. 이게 지금 그 김일철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거 했다는 것 이 가치지 블록체인 기술은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게 별개권. 별개권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 하면 그건 말이 됩니다.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다라면 사실 이게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앞으로 더 얼마큼 더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상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이제 또 사용할 수 있다. 응? 사용성. 사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바다 이야기가 망한 이유가 이겁니다. 바다 이야기가 망한 게 그 게임이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그 상품권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이 상품권을 쓸 수가 없어요. 바다 이야기 상품권을 가서 어디가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게 뭐 휴지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롯데상품이나 현대나 뭐 그 신세계나 백화점 상품권을 우리 이영진 앵커한테 한 장 드리면 어디든지 가서 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제가 한치호 발행 상품권 한 장 드리면 쓰실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쓴단 말이죠. 네? 이게 쓸 수가 없다는 아.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돼야 되는 아, 거죠. 그럼 튤립 광풍하고 똑같네요. 그렇게 되죠. 비슷하게 먹는 비슷한 순간 이게 그렇게 비싼 거야? 이게 꼭 그래야 되는 거야? 그렇지. 뭐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돈을 넣어야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비싸졌는데 이걸 다른 데 쓸려다 보니까는 무슨 마약업자한테나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순간 그걸 느끼는 순간 폭락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죠. 이번에 1차 비트코인 정부 규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시기 적절하고 이 정도면 제대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김민철 지금 현재는 시기적절한 건 전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게 규제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정도의 규제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아주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이 고민도 한참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원숙 교수. 제가 아까 이제 시의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규제 강도도 실은 정부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완전히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저걸 셧다운 시키거나 뭐 이러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정부 내의 의견도 뭐 법무부 의견이나 혹은 또 이제 경제부처나 정보통신 관련된 부처나 이쪽의 의견이 많이 달랐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규제 강도도 지금으로서는 뭐 불가피한 그런 선택이었고 결국은 조금씩 제도화의 길로 가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한초예요. 너무 늦었다고 봐요. 어. 늦었다 보고 제가 우리 방송국에서 하는 그 코인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예?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 코인 넘버원. 예, 거기 가서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빨리 어떤 틀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규제도 하지만 투자자도 보호해야 된다. 이게 우선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한다는 거는 이 정부가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바다 이야기 상품권에 놀랐기 때문에 이거 지금 놔두면 정권 차원에도 문제가 된다. 이거 정권 잘못하면 이거 또 촛불 들어온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테두리만 빨리 쳐놓고 그 다음에 다시 토론을 하든지 뭐 규제 방안을 만들든지 하자라는 안이 온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회사한테 투자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만 그거를 가지고 그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해서 무슨 어떤 이거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화폐화시켜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다른 주제를 준비를 했다가 정부가 긴급하게 비트코인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출연자들도 다 일거에 다 이렇게 교체해서 모셨습니다. 저희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비트코인 정부 규제안 긴급 토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